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TSLA에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침 투자은행 멜리우스에서 최근에 상당히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의 시선을 확 끌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13일에 목표 주가를 무려 520달러로 제시했어요. 매수 의견이고요. 520달러면 상당히 높게 본 거네요. 그렇죠. 참고로 10월 15일 종가가 435.15달러였으니까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본 셈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최신 실적, 또 미래 기술의 잠재력과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평가까지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테슬라라는 복잡한 퍼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멜리우스의 목표 주가인데요.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어떤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멜리우스는 테슬라를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순환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 기술 혁신 기업이요? 네, 특히 인공지능, AI 역량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는 거죠. 잠재적으로 이게 수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조 달러 규모라니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요. 2025년에 한 2130만 대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게 2030년에는 4010만 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걸로 전망되니까요. 전기차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건 분명 좋은 신호네요. 근데 테슬라가 이 커지는 파이를 예전처럼 혼자 다 다져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경쟁자들이 정말 빠르게 따라오고 있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거시적인 흐름은 분명 긍정적인데 미시적으로 보면 경쟁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어요.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죠. 특히 중국의 BYD, 이 경쟁자들의 부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BYD가 무섭긴 하죠. 네, BYD는 이미 2024년에 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했어요. 테슬라 생산량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도 19.9%를 차지하면서 테슬라 점유율을 일부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19.9%면 거의 20%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슬라가 더 이상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기술 우위, 또 가격 경쟁력, 이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독주 시대는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차량 인도량이 눈에 띄는데요. 49만 7,099대, 시장 예상치가 한 44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걸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네, 숫자는 정말 잘 나왔죠. 경쟁 심화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 판매량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인 실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좀 작용한 걸로 분석돼요. 예를 들면 미국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곧 끝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선수요가 좀 몰렸고요. 아, 미리 사두려는 수요요? 네, 동시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기존 재고 물량을 막 소진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이게 효과를 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은 약 290억 달러, 순이익은 4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0%까지 올라왔고 특히 3분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포량이 12.5기가와트/아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이게 이제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겉보기 좋은 실적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3분기 생산량이 47만 4,450대였거든요. 근데 인도량은 49만 7,099대였어요. 아, 생산보다 판매가 더 많았군요. 네,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생산해둔 재고를 활용해서 판매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재고를 털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일시적인 재고 소진 효과가 사라진 후에도 이렇게 높은 수요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수요 강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남는 거죠.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많다는 건 결국 쌓아뒀던 재고를 팔아서 숫자를 맞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익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판매량을 늘리려고 가격 인하를 계속하면서 이익률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실적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 인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과거 한때 25%에 육박했던 자동차 부문의 총이익률이 최근에는 19%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 이건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25%에서 19%면 꽤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건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고 또 외형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냐 수익성이냐 약간의 딜레마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사업 부문의 가파른 성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사업의 변동성이나 수익성 하락 압력을 좀 상쇄해주고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에너지 쪽에서 메워준다. 네. ESS 판매가 잘 되면서 자동차 부문의 마진 감소를 보완해주는 그런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이익률을 일부 포기하고 그 빈틈은 에너지 사업으로 메운다.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는 지금 당장의 자동차 판매 실적보다는 역시 미래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하고 자율주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멜리우스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주식으로 꼽은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잠재력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은요, 단순히 운전을 보조하는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는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AI군요. 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는 베타 버전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각국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고요. 만약 이 베타 딱지를 딱 떼고 완전한 FSD가 상용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단순히 차량 옵션 판매를 넘어서 구독 서비스나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네, 잠재력은 엄청나죠. 최근에 스웨덴에서 FSD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규제 통과를 향한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웨덴에서의 테스트 허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유럽이라는 주요 시장에서 규제 당국하고 협의의 진전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FSD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 외에도 나라마다 법규나 안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맞춰야 하죠. 네, 그걸 다 충족해야 하고 또 만약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법적, 윤리적 쟁점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언제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AFSD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구상도 정말 야심차죠. 2025년에 미국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3만 5천 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네, 목표는 정말 원대하죠.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교통혁명이 될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까지. 테슬라는 SF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허허, 그렇죠. 옵티머스를 통해서 물리적 AI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이 물리적 AI라는 개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리적 AI는 테슬라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미래 비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만 처리하는 AI를 넘어서는 거예요.
옵티머스 같은 로봇을 통해서 실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이걸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하는 AI요? 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반복적인 조립 작업을 한다거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심지어 가정에서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가사노동을 돕는 등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AI를 목표로 하는 거죠. 와, 정말 공상과학 같은데요.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승차 공유 시장은 물론이고요.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같이 노동력의 핵심인 거의 모든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AI라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하지만 이런 미래 기술들이 아직은 좀 청사진 단계에 가깝다. 이 점도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잠재력은 정말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측면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FSD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로보택시 역시 각국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돼서 유의미한 생산성을 보여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네. 따라서 현재 테슬라의 높은 기업 가치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나 수익성보다는 이러한 미래에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기대감, 이게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다.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현 과정에서 만약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 그 실망감 역시 클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 같은 가치평가 지표가 포드나 GM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술을 다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고 그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멜리우스가 제시한 $520라는 목표 주가도 바로 이런 미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결과일 테고요. 네, 미래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파괴력, 이걸 전제로 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FSD 상용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연되거나 아니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혹은 각국 정부의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YD를 필두로 한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거죠. 기대가 현실이 되지 못할 경우 그 높았던 가치 평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가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다소 괴리되어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열돼서 일종의 버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여러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종합해보면요. 평균적인 컨센서스는 멜리우스처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보유, 홀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보유 의견이 더 많군요. 네,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약 $350 선이에요. 현재 주가 10월 15일 기준 435.15달러와 멜리우스 목표 주가 $520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350면 지금보다도 낮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의 현재 가치와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극도의 낙관론과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의견이 분분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회 요인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 멜리우스 보고서에서는 테슬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AI 회사인 XAI까지 다 아우르는 이른바 머스크 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던데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랄까, 기술 어벤져스 같은 느낌인데요. 허허,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일링크 있잖아요. 네, 스타링크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구상 어디에서든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 필수적인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성능 향상이나 안정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 구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 위성 인터넷이 자율주행에 도움이 된다? 네. 또 xAI가 개발 중인 그로크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AI 챗봇은요. 테슬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지능을 높인다거나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 로봇의 대화 능력이나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물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로봇이랑 대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스페이스X는 xAI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그로크 AI 챗봇이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 로봇에 통합될 거라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분야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테슬라의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높이고 경쟁 우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별 회사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시너지를 내는 거대한 기술 연합체로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말고 테슬라 자체적인 강점은 또 없을까요? 테슬라 하면 역시 제조 혁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생산 공정에 도입한 기가 프레스 공법, 이거 아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기가프레스요. 네, 이게 거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계를 이용해서요. 차체의 앞부분이나 뒷부분 같은 큰 부품을 단 한 번에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수백 개의 부품과 용접, 조립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죠. 한 방에 찍어낸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4680 배터리셀, 이것도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존 배터리셀보다 직경하고 길이를 키우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서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생산 비용은 낮춘 차세대 배터리죠. 배터리도 직접 만들고. 네. 이러한 제조 혁신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경쟁 심화 국면에서 테슬라가 수익성을 방어하고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미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 여기서 실시간으로 쌓이는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이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산이에요. 데이터가 정말 많겠네요. 네. 이건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 즉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기회 요인들이 있군요. 제조 혁신의 데이터까지.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가장 자주 언급되는 리스크 중 하나는 역시 CEO 리스크입니다. 아, 머스크 리스크요? 네, 일론 머스크 CEO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돌발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트위터를 통해서 갑자기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종종 회사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주가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곤 하죠. 그렇죠, 예측이 안 되죠.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비전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뭐랄까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는 거죠. 머스크 CEO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죠. 또 다른 실질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경쟁 구도에서 잠깐 지적했었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여기서 판매가 좀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BYD를 필두로 한 현지 업체들의 거센 추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압박, 이게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중국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네,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경쟁사들의 공세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규제 문제일 겁니다. 규제요? FSD나 로보택시 관련해서요? 네, FSD와 로보택시 사업의 성패는 각국 정부의 엄격한 안전규제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그러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사업의 상용화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고요. 이른 회사의 성장 기대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있네요. 마치 고차방 정치가 푸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가치와 미래 전망은 이처럼 다양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하거나 무시해서는 전체 그림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에너지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잠재력은 확실히 크죠. 하지만 동시에 격화되는 시장 경쟁, FSD나 로보택시 같은 핵심 미래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과 규제 통과라는 높은 허들, 그리고 이미 미래 가치를 상당 부분 반영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변곡점일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기별 자동차 판매 대수나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넘어서는 그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FSD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각국 정부의 규제 환경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머스크 생태계가 과연 기대만큼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여러 각도에서 봐야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다양한 관점과 분석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나 공장 로봇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물리적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즉 물리적 AI를 정말로 완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가 오겠네요.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운송이나 에너지 산업 외에 제조업, 건설, 물류, 농업, 심지어 의료나 가사 서비스까지 완전히 다른 어떤 산업들이 다음 차례로 혁신의 쓰나미를 맞게 될지, 그 파급력의 끝은 어디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